예, 아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참 바쁘실 때인데, 예, 저도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홍성군 홍동면입니다. 홍동면이고, 제가 이제 집 지은 지가 한 10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이사한 지가 지금 7년 됐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에 뭐, 혹시 연고가 있어서 내려왔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연고 없이 그냥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 연고로 이제 아는 분들 연고로 내려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저도 뭐 농사는 본격적으로는 못 짓지만 뭐 이렇게 한 150평 정도 그냥 제 아내랑 그냥 반농사 조금 짓고 뭐 저희 먹을 것만 좀 짓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권선필 교수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기성동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보고 저 사실 좀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전도 상당히 많이 와봤는데 대전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건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권 교수님이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대전 안에 또 이 기성동이라는 이런 동네가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왔는데요. 사실 뭐 제가 사는 홍동면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농촌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주민들이 이렇게 좀 어울려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그런 편인데요. 이 기성동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대전에서는 정말 이렇게 오늘 주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데 사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에서 다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충남 그 홍성군 홍동면에 이사를 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했고 제가 그 전까지 계속 도시에서 살았는데 도시에서 사는 삶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촌에 가서 좀 살고 싶은데 농촌에 가서 막상 살려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경남 밀양이 고향인데 거기는 또 제 옆지기가 별로 안 가고 싶어 하고 제 또 처갓집은 경북 문경입니다. 다 시골 사시는데 또 거기는 또 제가 좀 가면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연고 있는 데를 빼고 나니까 별로 갈 데가 별로 없어서 근데 마침 이제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가서 살게 됐는데 시골 가서 살 때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거 좀 환경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좀 이렇게 주변 이웃들하고도 좀 어울려가지고 도시에서 사는 거하고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요. 이제 제가 사는 홍동면은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축사 문제입니다. 축사 문제. 저희는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총회에서 1등으로 나오는 문제가 축사 문제예요. 축사. 저희는 이제 돼지 돈사가 많거든요. 근데 돈사는 아시는 것처럼 냄새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그래서 홍동면에 와보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냄새를 이야기하세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냄새 이야기합니다. 냄새, 악취 문제. 그 문제만 없으면 사실은 홍동면이 상당히 살기가 괜찮고 뭐 친환경 농사도 많이 짓고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악취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때문에 아주 몇 년째 이제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면 1등으로 나오는 게 악취 문제 해결이 나오는데요. 이 악취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고 어쨌든 뭐 그런 문제 빼면은 저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한 50m 위에 축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소규모 축사가.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났는데, 거기는 이제 얼마 전에 무허가로 하던 축사에서 그냥 자진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살기가 좋아졌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의 문제는 그런데요. 근데 결국에는 뭐 그런 축사에서 나온 악취 문제도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청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군청은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홍성군인데 홍성군은 지금 그 내포 신도시라고 충남 도청에 옮겨갔는데 그쪽도 악취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쪽 악취 문제는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지사 관사가 거기 있거든요. 관사가 거기 내포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악취를 맡아보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또 도청 공무원들도 다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내포의 악취 문제 대하는 거랑 제가 사는 홍동면 악취 문제를 대하는 게 달라요. 도청이나 군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동면의 문제는 홍동면 주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논의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내든 뭔가 하여튼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에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문제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기성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결국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건지,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에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 정도가 되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제가 기성동을 잘 알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그냥 조금 힌트 내지는 좀 생각할 거리들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나 고위 정치인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외국을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외국을 가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뭐 그 일종의 뭐 그냥 가서 놀다 오는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보다 좀 잘 돼 있는 면이 있는 나라들을 보고 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과 사람은 비교하는 게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딸이 사춘기 때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약간 안 좋았는데, 약간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 딸이 약간 저를 다른 집 아빠랑 비교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빠도 너를 절대로 비교 안 할 테니까 다른 집 딸이랑 다른 집 자식이랑 너도 아빠를 다른 집 아빠랑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은 비교를 하는 게 참 안 좋죠. 제일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을 비교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나은 나라나 우리보다 좀 나은 지역은 좀 뭐가 나은지, 그죠? 왜 나은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국제 비교를 워낙, 요즘에는 이제 국제 비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자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내는 게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이게 뭐 유엔 공식 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엔 차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를 늘 찾아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낮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제 비교를 해도 어떤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한 20위권, 30위권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는 유독 이제 우리가 좀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도 57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행복에 관한 보고서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는 뭘 많이 보냐 하면은 일종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많이 보거든요. 주관적인 만족감이란 건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한 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느끼는,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안 좋게 나오는 게 바로 그 주관적인 행복감입니다. 이건 어린이 청소년들도 심해요. 아마 가끔 기사 보다가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기사들 보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게 다 뭐냐면은 주관적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뭐 학업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은 소득 수준도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는 우리가 대체로 다 괜찮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딱 문제가 드러나는 건 뭐냐, 이 주관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감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때 외롭다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외롭다 이게 아니라 일종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외로움인데요. 좀 사회적인 외로움이죠. 사회적인 외로움이 우리가 보통 한 1, 2등 정도로 높은 걸로 나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가치관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 가치관에서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점점 더 이 가족이나 친구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점점 더 올라가는 게 돈이 제일 중요하다. 행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이 10년 전보다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걱정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세계적인 행복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바로 친구, 가족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외롭지가 않고,
그리고 서로 도움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 세계적인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가족이나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자료는 지역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제 사실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대전의 기성동에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요즘에는 지역 간 비교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다고 느낄까? 이제 그걸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한 4년 살았는데 한때는 제주도가 엄청 인기가 있었죠. 몇 년 전까지도 그죠? 그래서 제주도에 뭐 요즘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가시던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제주도가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제주도 인구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대학교 교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한 4년 정도. 그때 이제 제주도 인구가 56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를 떠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2009년에 제주대학교를 그만뒀는데 대학 교수 생활이 생각보다 좀 약간 의미를 잘 못 찾아가지고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 열풍이 불더니 제주도 인구가 한 10만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금 67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또 제주도 인구가 안 늘어요. 왜 안 느냐 하면은 이유도 제가 생각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56만일 때는 제주도에는 교통체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제주대학교 생활을 2006년, 2009년 4년을 했는데 교통체증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 가보면 막힙니다, 차가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어쨌든 그 당시는 제주도가 개발이 좀 덜 됐던 때고 지금 가보면 너무 많이 개발됐어요. 그때보다 훨씬 많이 개발되고 인구도 많이 늘었고 개발도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 제주도는 이제 그 비가 내리면 그게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지하수가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바닷가에서 막 용천수라고 솟아 나오고 근데 제가 있을 때도 용천수는 이미 다 말랐었어요. 거의 다 말랐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지하수 자체는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 자체도 지금 고갈될 위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하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하수를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막 바다로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의 일종의 엘리트죠. 도청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그 꿈은 뭐였냐?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은 뭐였냐? 제주도 인구가 100만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56만이었는데 100만이 왜 돼야 되냐 물어보면 100만이 돼야지 백화점이 들어온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실제로 제주도에 고위 공무원들이나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 인구가 100만 돼야 되는데 100만 되는 이유는 100만이 돼야지 백화점이 들어온다. 지금 경남 그 창원 마산 진해 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지금 다 창원시가 됐죠. 옛날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였는데 근데 그걸 통합할 때에도 통합을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분들 논리 똑같아요. 인구가 100만 돼야지 백화점이 들어온다. 아,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 진짜로 그게 그 일을 하던 추진하던 사람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연 답이 될까? 그리고 저는 그때도 제주도 인구가 100만이 됐는데 과연 생활 이 환경이나 삶의 질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67만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땅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주도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주도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우리가 좀 지역에 대해서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지역이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근데 이걸 마침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회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 공식적인 산하기관인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2019년에 연구를 한 겁니다. 이 굉장히 민감한 연구예요. 예전에 어떤 언론사가 이 지역 간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낮게 나오는 지자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뭐 꼴찌로 나온 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발표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떤 모 언론사에서 연구까지 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국회 미래연구원이 용감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순위까지 다 매겨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A, B, C, D, E가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행복지수라는 걸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국민행복지수로 해가지고 A부터 E, 그러니까 20%씩 나눠서 구간을 분류를 하고 실제로는 등수까지 다 매긴 겁니다. 굉장히 용감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이 좀 더 사람들이 사는 게 나은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전에 제가 이제 여기 기성동이 서구니까 대전에 오면서 대전 걸 찾아봤어요. 굉장히 이게 또 낮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전은 동구가 낮게 나오고 대덕구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중구, 서구, 유성구는 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위 20%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서구가 A가 나온 이유 중에는 기성동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게 뭐 여기 보시면 뭐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만족도입니다. 나머지 7가지는 객관적인 지표들이에요.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국민행복지수라고 평가를 한 건데 건강, 안전, 환경, 경제 쭉 나오는 것 중에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녹지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녹지 비율이 높아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성동 같은 곳이 있어서 아마 서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면에서도 아마 뭐 여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을 텐데요. 어쨌든 대전의 서구는 그래도 한국의 지역들 중에서는 상위 20%에 들어간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대전 서구 안에서도 다를 수 있죠. 동별로. 근데 그거는 여기는 평가를 못했어요. 그까지는 예를 들면 제가 충남 홍성군에 사는데 제가 사는 홍동면하고 저기 떨어져 있는 다른 면하고는 아마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여기서는 평가를 못한 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서구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대전이나 대전의 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지역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상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게 이제 공기질이죠.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여기 지금 PM10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미세먼지고 PM2.5가 아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고 그죠? 요즘에는 초미세먼지가 더 나쁘다는 건 아마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런 오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서울하고 이제 이런 외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중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서울이 이제 중국보다는 낫지만 미국이나 도쿄나 파리, 뭐 런던, 도쿄는 지금 자료가 없고 미국이나 그러니까 LA나 파리, 런던보다는 높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서울이 지금 여기 초미세먼지가 21이었는데요. 대전은 예전에는 서울하고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된 걸로 나옵니다. 17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세제곱미터당 17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지금은 좀 개선되고 그래프가 그죠? 미세먼지도 좀 떨어지고 초미세먼지도 떨어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17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상태인가? 아까 그죠? 제가 보여드린 파리나 런던이나 미국 LA보다는 사실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WHO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수치는 얼마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어쨌든 지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를 원래 10이었거든요. 권고치가.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이렇게 포털 같은 데서 공기 안 좋은 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보면 그죠.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가 있고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가 두 가지가 보통 나오는데 원래 10을 권고했는데 최근에 WHO가 5로 낮췄어요. 권고 기준치를. 왜냐하면 초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유해하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목표치를 낮췄어요. 우리나라 정부 목표치를 지금 2032년이니까 9년 후죠. 2032년까지 12로 낮춘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대전은 17이니까 아직도 한참 더 낮아져야 되죠. 공기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부는 이걸 12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WHO가 5까지 낮추라고 하니까 우리도 12까지 낮추겠다.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오히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시설을 계속 짓고 있죠. 여기 우명동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여기 고용연료 소각장 그죠? SRF라고 하는 거기도 뭐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장입니다. 업체가 만든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대기 일종이라고 하는데 대기 일종이라는 게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연간 이제 80톤 이상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면 대기 일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 나오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교를 많이 좀 해봐야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경북 영주라고 아세요? 영주 부석사, 영주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영주 시골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와요. 경상북도에서. 포항보다 높습니다. 포항은 공단이 있는 곳이고 경주도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주, 포항보다 영주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영주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영주의 하여튼 안 좋은 공장, 소위 말해서 이런 대도시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공장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영주에 다른 그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올 것도 없고 중국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근데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 영주입니다. 영주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더 나빠지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맞는 말이죠. 경상북도 영주가 만약에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공기 오염을 낮추는 걸 아마 지금 영주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대전은 어쨌든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아마 서구도 그럴 텐데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이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더 들어오면 안 되겠죠. 대전 안에서도 이게 지금 측정소거든요. 대전 안에서도 이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측정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도 제일 높은 데가 보니까 문평동이더라고요. 문평동 제가 찾아보니까 문평동이 왜 높지를 찾아보니까 거기 한국타이어인가? 뭐 그게 문평동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저도 얼마 전에 막 거기 사고 난 것 때문에 대전에 한국타이어 공장에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그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쪽이 좀 더 높게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게 이제 일종의 우리의 현주소 같은 거죠. 대전이라는 도시, 서구라는 도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서구는 삶의 만족도나 이 행복과 관련해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나쁜 편은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아까 초미세먼지 17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게 대전에 아무래도 큰 주변에 뭐 큰 어떤 환경오염 시키는 공장 같은 게 별로 없는 편이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할 텐데 근데 또 대전과 대전 서구 안에서 기성동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기성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성동에 대해서 알지는 얼마 안 됐지만 되게 한국에서는 되게 굉장히 뭐랄까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정말로 저같이 이제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성동은 되게 흥미로운 지역이고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전 서구 면적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기성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기성 와가지고 기성농협 있고 기성에 이렇게 법정동이 10개나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전에 기성면이었다는 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다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면지역의 대덕군 기성면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동지역으로 편입이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기성동은 오히려 도시의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아마 살아가시는 모습도 그럴 거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오히려 여전히 기성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오히려 더 기성동을 이해할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면적은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한 면 정도로 넓은데 어떻게 보면 넓은데 인구는 이제 한 4천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난개발이 안 돼 아직까지 별로 그러니까 난개발이 좀 됐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성동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난개발된 건 아닙니다.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기성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해봐도 주변이 워낙 이제 이렇게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보존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이 기성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대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 마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조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여기 기성동도 지금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우리가 근교 농촌인가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근교 농촌 마을입니다. 기성동을 연구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 해서 연구한 건데 기성동의 정체성을 저보고 표현하라면 저는 대전광역시 근교에 있는 농촌 지역이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농촌 마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대체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서울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주택 지역으로 바뀌었거나, 그러니까 고밀도, 그죠? 고밀도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선 주택 지역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어떤 일종의 전원주택 단지, 농촌인데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두 가지 정도로 대체로는 서울에 가까운, 서울에 주로 이제 북부나 이렇게 동서쪽으로는 그런 지역이 많고요. 강화도 가보시면, 그죠? 강화도가 그런 지역이죠. 강화도는 약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건 아니지만 약간 뭐랄까 농촌 전원주택 단지. 그리고 경기도 양평이 그런 지역이고요. 양평은 가보면 이제 전원주택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온 인구가 꽤 많이 늘었죠. 강화도도 그렇고 양평 같은 데도 그렇고. 그리고 아예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에 보면은 또 화도 이런 데 있거든요. 화도 이런 데는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거기는 거의 이제 말은 이제 화도읍이지만 사실은 더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도시가 됐죠. 그런 종류의 이제 서울 주변은 그런데요. 서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이 연구 보고서에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런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성동 주민들이 많으실 텐데 기성동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뭐냐면 일종의 기성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비전에 대한 겁니다. 마을 아마 다른 지역에 혹시 탐방 가고 이러면은 그 마을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성동은 이 대전광역시 근교에 있는 농촌 지역인데, 그럼 기성동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건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원 농촌 관광 지역이라는 게 있고, 베드타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농공 혼재 지역이 있고 일반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농촌 지역은 이제 근교에 있지만 거의 안 바뀌고 있는 지역. 근데 수도권 서울 주변에서는 거의 그대로 옛날처럼 농촌 지역으로 있는 곳은 한 연천 정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접경 지역, 북한하고 접경 지역 정도 가야지 농촌 지역으로 하고 부를 수 있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선호하는 곳은 이제 전원 농촌 관광 지역, 그러니까 적당한 전원 주택이나 단독 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렇지만 인구의 다수는 여전히 토착 주민들이 많은 이런 지역이 있고, 베드타운은 이제 완전히 그냥 아파트가 주가 된 거죠. 그리고 농공 혼재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불행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바로 서울에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붙어서는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이런 지역이냐면은 경기도 평택과 경기도 화성인데 서쪽으로 가면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평택 동쪽 지역은 고덕 신도시, 화성도 동쪽은 동탄 신도시 들어보셨죠? 다 신도시들이에요. 근데 평택 서부 지역과 경기도 화성 서부 지역으로 가면 농공 혼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장과 농촌 마을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큰 공장도 있고 작은 공장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을은 가보면 그 가구 수보다 공장 수가 더 많아요. 조그만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령 20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공장은 40개, 5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도 주민으로 봐야 되나?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 화성의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라고 저도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이 연구에서도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도 대표적인 농공 헌재 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농촌과 공장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나쁜 경우죠. 가장 어떻게 보면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장이 한 개씩 두 대씩 들어오고 공단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가구 수보다 공장 수가 더 많은 마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석포리라는 데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도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옆에 하나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공장이 많고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폐기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석포리에 사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될 농촌 지역,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저는 그런 방향은 이 방향이다. 그래서 사실 기성동도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타운화 되는 것은 이미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저는 많이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파트를 많이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되고 지금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앞으로 더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기성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베드타운일까? 아마 이미 대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 사업들만 하더라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성동 입장에서는 전원 농촌 관광, 이제 이 보고서에서 표현한 건데요. 농촌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죠. 우리가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뒤에 있는 세 가지가 아닌 걸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근교에 있는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유럽의 농촌하고 대한민국 농촌이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물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농사 규모가 크고 밀 같은 대규모로 짓고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논이나 밭농사가 많고 농사 규모가 농사 짓는 땅이 적은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독일의 농촌 마을하고 대한민국 농촌 마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를 이야기하면 딱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환경이 깨끗하다. 유럽은 환경이 깨끗하다. 유럽이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독일이나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농촌은 환경이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주변 경관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악취가 나고 막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고. 근데 대한민국 농촌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은 농촌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기가 나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독일 같은데 저는 이제 기성동 같은 곳이라면 아까 여기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원 농촌 관광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유럽에 있는 이런 좀 잘 보존되어 있는 사람과 자연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마을로 가는 게 기성동 같은 곳은 좋지 않을까. 그게 아마 대전시 전체로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전체로보다.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기성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생태적으로도 잘 보존되어 있고 사람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있다. 그게 대전이라는 큰 대도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때 제주도가 그랬던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는 그래도 좀 다르다.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좀 힐링도 되고 뭔가 좀 자연도 깨끗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참 저는 여전히 좀 그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성동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지역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기성동에 4번 왔는데요. 4번 오면서 이제 좀 생각했던 건 기성동은 좀 대전 안에서 좀 그런 정체성을 한번 찾아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질 건지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아마 기성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더 우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도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좀 뭔가 산업단지나 공장이 더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주민들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시,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짭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 도시계획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이제 도시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건 뭐냐, 기성동 주민들이 사실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모여서 대전시 계획이 돼야 되는데, 기성동 계획, 서구 계획이 모여서 대전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대전시 계획이 내려오는 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 제가 아까 홍동면이라는 지역에 산다고 했는데, 홍동면 주민들이 도시 계획권이 없어요. 우리 홍동면에는 어떤 시설은 들어오면 좋고 어떤 시설은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이런 도시 계획권이 이 주민들에게 없고 군청에 있고 도청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성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대전시가 짜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농촌 재구조화 법률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성동이 여기에 해당될 수는 없을까로 찾아봤는데, 약간 이게 대전에 있는 동지역이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만약 해당이 안 되면 그거는 뭐 큰 법 개정은 아닌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여기 도농국가 지역이라 아직은 농촌 예.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률을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유심히 보다 왔는데,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또 법조문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기성동 같은 지역을 생각을 안 하고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농촌 재구조화 법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농촌 주민들이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이제 조금 열어주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좀 열어주는 건데, 가령 이제 우리 면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아까 제가 축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축사는 어떤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는 못 들어가고, 공장도 어떤 지역에는,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인허가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받으면 공장도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기성동에도 아마 폐기물 업체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인 인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공장이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들어와 있고, 나중에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농촌 재구조화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걸 이제 좀 바꿔보자. 그래서 농촌도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우리 동네는 이제 그런 걸 좀 계획을 짜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더 확대가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전시가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성동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성동은 어쨌든 이제 대전시 계획상으로는 도시자연공원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 계획이 아마 여기 계시는 주민들 생각하고 크게 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성동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대전시 자체도 기성동은 뭐 어떤 뭐 공업지역으로 개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전시 계획, 지금 이제 기성동 주민들에게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딱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전시 계획하고 상충되지는 않을 거다. 아마 주민들이 논의해서 뭘 시도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여기 뭐 주체와 비전과 계획과 경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기성동 계획, 기성동의 공간 계획이죠. 공간 계획. 그러면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우명동 폐기물 공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에 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농촌 지역 가보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읍면이 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읍면 지방자치단체라서 읍이나 면이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기성동 정도가 되면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좀 주체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전을 가령 이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기성동. 제가 이제 부탁받은 주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데, 그렇게 잡는다면, 그렇다면 사실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인 오염은 막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농공 혼재 지역이라고 표현한, 농촌과 공장이 뒤섞여 있는 지역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기성동은 지금 도시계획상 아마 아까 대전시 계획상 자연환경, 자연공원 보전지역이라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오염을 이제 막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환경과 농촌을 지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좀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건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지 이 기성동이라는 지역이 뭐 예를 들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 그죠? 지역에 있는 자원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제 유명한 지역들을 많이 가는데요. 그 지역을 가봤을 때 우리나라 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교수분들이 가면 이제 겉보기를 보고 오는 거죠.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딴 나라 가도 딴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 좀 지역을 가더라도 봐야 될 건 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의 모습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가령 이제 우리나라의 책으로도 소개되어 있는데 독일의 세나우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기성동도 저는 약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숲이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인구는 한 4천밖에 안 되고, 근데 여기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모델이 된 아주 이제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된 게 한 30년 이상, 1980년대부터 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이때 독일은 이제 에너지 문제가 이슈였는데, 우리 지역은 그냥 재생에너지로, 그것도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분산형으로, 우리나라 지금 많이 문제되는 것처럼 막 풍력이나 태양광도 막 산 막 깎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이게 이제 평범한 그야말로 뭐 가정주부, 교사 이런 분들이 뭐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 지금 30년 후에 이 지역이 이제 독일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제 가장 모델이 되는 지역으로 돼 있고, 여전히 숲이 있고 물이 있고 다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그런 전기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 본사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본사, 그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독일 한 1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다 발전하는 거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독일 한 15만 가구에다가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평범한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시작한 일이고요. 사실은 지난달에 그 홍동면 문당리 아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주영로 선생님이라고, 사실 이 문당리에서 이런 일을 친환경 농업이나 마을 만들기 이런 걸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주축이 돼가지고 2000년에 21세기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이라는 걸 짰어요, 주민들이. 이것도 주민들이 짠 겁니다. 아무 권한은 없죠. 문당리는 홍동면 안에도 33개 행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골의 마을 중에 마을인데, 이 문당리가 이제 마을 발전 100년 계획을 짰어요. 이건 법적인 권한은 전혀 없지만 짠 거죠. 주민들이 짜서 이제 사실은 아마 그 홍동면에 가서 본 여러 가지 그 겉보기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일부는 이제 이 계획 속에 사실은 구상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민들이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를 생각해서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은 있지만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이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뭐 안정된 소득 이런 건 참 농촌에서 여전히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나 복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홍동면이 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기성동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계획도 짜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1961년에 5.16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읍면 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면도 그때 아마 면장이랑 면의원을 뽑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장이지만 기성동 동장도 주민 직선으로 뽑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자치법에. 지금 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읍면자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장 직선제 해가지고 동에서도 뭔가 좀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957년에 서울시가 동장 선거한 영상 같은 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서울시는 1950년대 동장 선거를 2번 했었어요. 1953년하고 57년에.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동장 투표하러 가서 투표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읍장, 면장, 동장은 다 그냥 임명직이고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보직으로 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데 사실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읍면 다 자치했고 동장도 직선으로 뽑았고 그러면 동장이 이제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같은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동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직접 뽑아준 사람이 한다면 훨씬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또 잘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지방선거 때 좀 아쉽게 이분이 떨어졌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의 중구라는 곳에서 동정부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중구 구청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앞으로는 구청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동자치를 하겠다. 그래서 동정부를 정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동에다가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더 주고 예산도 주고 그래서 왜 대전도 왜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서구도 아마 할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을 대폭 늘리고 각 동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그 동의 주민들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걸 실제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런 시도를 했을 때 가장 반대가 심한 구의회가 가장 싫어했다고 그래요. 구의회가 구의원들이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그럼 구의원은 뭐냐 동에서 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좀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대전이든 대전 서구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추진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대전의 기성동 주민들이 뭔가 기성동 차원에서 뭘 의논해가지고 결정도 하고 추진하기가 훨씬 더 아마 쉬워질 겁니다. 지금 대전도 주민자치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기성동은 주민자치회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도 짜고 뭐 주민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별로 사업 계획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성동 자체의 권한과 예산이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기성동 자체가 권한도 있고 예산도 있어야지 주민자치회에서 뭘 의논해가지고 하자 이러면은 그걸 권한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텐데 지금 기성동 자체가 그냥 구청에서 임명하는 동장이 그냥 직원들하고 아주 제한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서울 중구가 시도했다는 것처럼 아예 그냥 동에다가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면 훨씬 더 아마 기성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뭘 하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까 이렇게 가려면 어쨌든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우명동 그 고형연료 소각장이죠. 폐기물 연료 소각장. 그 문제도 사실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죠. 뭐 업체는 이제 그리고 소각이라는 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제 폐기물도 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소각이라는 건 소각 시설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같은 게 이제 그런 뭐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그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농촌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저도 농촌에 와서 좀 농사도 좀 짓고, 좀 이웃들하고 오손오손 잘 지내고, 지금 뭐 이웃들하고는 잘 지냅니다만, 농사는 지으려고 해도 지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충남 홍성에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문제가 다 이제 그런 겁니다. 폐기물 뭐 공장 뭐 이런 거 피해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여기 예산의 대술면이라는 여기 지역 주민들도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역 현장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직접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환경 전문 변호사들을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대신 도와달라고 해서 다행히 이제 10년이 걸려가지고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여기는 뭐냐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었습니다. 한 3만 평 정도 이 임야를 깎아내고 한 3만 평 정도 산업 폐기물을 이제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산업 폐기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예산에서도 대술면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지나가다 가보시면 그야말로 농촌인데 약간 산촌에 가까운 여기 산이 많아가지고 여기 좀 기성동화도 비슷한데 산이 많아가지고 시골인데 약간 산촌에 가까운 농촌 지역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산을 깎아내가지고 어떤 업자가 이거를 이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처음에 예산군청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불허가를 했는데 불허가를 할 때 잘못해가지고 업체가 소송을 냈는데 진 거예요. 예산군이 대법원까지 가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는 1심에서 지고 나서 찾아왔는데 지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약간 군청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허가를 할 때는 불허가하는 이유를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이라는 건 그 군청에서 어떤 이유를 댔는지를 보고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는 게 행정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는 새로운 이유를 댈 수도 없어요. 처음에 불허가를 할 때 이유를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예산군청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진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환경 전문 변호사를 제가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2심, 3심을 다 진 거예요. 그 처음에 잘못 행정 처분을 한 거를 극복을 못 한 거죠. 그래서 다 져버렸어요. 다 졌는데 근데 이 예산 군수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약간 자기 자존심을 걸고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차로 소송에서 졌는데 그 원래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폐기물 같은 시설에 들어오려면 행정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그래서 1단계 행정 절차는 진 거예요. 2단계에서 또 불허가를 한 거예요. 그때는 불허가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자문도 받고 준비해가지고 6쪽짜리로 이 폐기물 매립장이 왜 안 들어와야 되는지를 6페이지로 정리해가지고 불허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로 소송이 또 붙었는데 그게 이제 이겼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산군이 이긴 거죠. 예산군이 이긴 거 주민들이 이긴 거죠. 어차피 업체랑 예산군이 하는데 예산군은 주민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여기가 백지화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소송이었어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져버린 소송을 2단계에서 이긴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업체가 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100% 주민들에게 다 돈을 주지 않고 한 절반 정도를 돌리고 절반 안 준 거예요. 마을 총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안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알지만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요 매립장 부지에서 좀 떨어진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이 약간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 있으면 아랫마을에 돈을 주고 윗마을에는 돈을 별로 안 줬어요. 윗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안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을이 쪼개졌어요, 두 개로. 한 70% 주민들은 반대하고 30%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찬성하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같이 제사 지내고 마을에서 같이 뭐 잔치도 하고 늘 그러던 사람들이 제가 가니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같은 마을에 사는데도 그런 정도로 마을 공동체가 깨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겪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요 대술면이라는 곳은 이제 결국에는 막아냈어요. 막아내가지고 이제 산업 폐기물 시설 안 들어오기로 돼 있고 요걸 막는 과정에서 예산이 황새로 좀 유명하게 황새를 좀 예산군이 미는 아이템이 그 사과와 온천과 황새거든요. 황새 그 여기 논이 있는데 논에 이제 황새들이 가끔 날아오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황새를 보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또 해가지고 오히려 또 잘 된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예산군 차원에서 좀 생태적으로 잘 보존하면서 좀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잘 풀리긴 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는 아직 회복가 안 된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을 제가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한 70% 주민들은 여기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산업 폐기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좀 이 마을과 환경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좋겠다. 우리 이 대술면의 이 마을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기 우명동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부여에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충남 부여에. SRF. 그러니까 SRF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폐기물을 이렇게 약간 연료처럼 약간 가공을 해가지고 태우는 게 SRF라는 시설이에요. 근데 폐기물은 그냥 소각해도 되죠. 근데 그냥 소각하면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소각하면 소각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SRF라고 약간 손을 대가지고 소각을 하면 그게 재활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데 SRF는 재활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허가도 좀 쉽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SRF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우명동에 태우겠다고 하는 게 하루에 220톤을 태운다고 하는 건데요. 하루에 원래 소각장은 하루에 100톤만 태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20톤을 태워도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업체는 실제로 안 받고 지금 인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은 100톤만 태워도 환경영향 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220톤을 하루에 태워도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허점들이 있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면은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업체는 9,700제곱미터로 신청을 한 거예요. 300제곱미터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안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법의 허점들을 잘 이용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어쨌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이 부여군수인데 부여군수가 산불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폐기물 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산불이 뭐냐? 하나는 대규모 태양광은 안 된다. 대규모 축사 안 된다. 그리고 산업 폐기물 이런 SRF 이런 건 안 된다. 이게 산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군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환경주의자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부여 군수가 부여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 태양광 대규모로 하는 거. 그거는 농지나 임야를 파괴하니까. 그리고 대규모 축사는 악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겠다. 그리고 산업 폐기물 태우는 거는 안 하겠다. 이건 주민들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세 가지는 안 된다. 나머지는 하겠다. 가령 뭐 부여의 백마강변을 무슨 국가 생태 정원으로 이런 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하겠다라는 거고 부여구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여구는 농공단지만 있고 산업단지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여군 자체. 그래서 부여군 군수는 산업단지 하나만 하자. 그 대신에 업종은 우리가 제한할 테니까 딱 하나만 하자. 그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부여군수가 모든 개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사회를 봐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가서 쭉 보니까 모든 걸 안 하겠다는 그런 뭐 환경주의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부여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지만 세 가지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SRF 발전소였는데요. 여기도 이제 꽤 진행이 돼가지고 발전사업 허가라고 이 발전사업 허가는 받은 상태였어요.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지으려고 건축 허가 신청을 낸 거예요. 발전소를 SRF 태워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를 냈는데 이 부여군수가 건축 허가를 불허가를 한 거예요. 불허가를 했고 업체는 서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근데 부여군이 대법원까지 다 이겼어요. 예, 이거 소송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부여 군수가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는 부여군의 환경이나 부여군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부여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또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할 재량권에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부여군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여군수가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근데. 왜냐하면 주민들도 반대하고 본인 소신이기도 한데 어쨌든 잘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명동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고용연료 시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시설이라 가지고 절차는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군데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대전 서구청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 가지고 적합 통보라는 걸 받아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추진을.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서구청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일종의 불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소송을 해서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이런 게 또 남아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환경부에서 무슨 통업 허가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또 서구청에서 건축 허가, 아까 부여군에서 받으려고 했다는 그 건축 허가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랑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까다롭고 지자체의 재량권이 많이 있거든요. 요것도 있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고용연료 제품 사용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에 주민들이 알거나 지자체가 그때서야 불허가를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전라남도 영광 아시죠? 영광 굴비로 유명한 영광. 영광에서 이 SRF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주민들이 건축 허가까지 해서 건축까지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막 건물이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건물이야? 해서 알아보니까 이 고형 연료를 태우는 소각 그 열병합 발전소였던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주민한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 올라가면서 알았는데 건물 올라갈 때는 이미 요건이 다 끝났고 마지막 요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영광 군수가 그때서야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 허가를 안 해줬어요. 불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업체가 당연히 소송 걸었죠. 이건 영광군이 졌어요. 얼마 전에. 질 수밖에 없는 게 쭉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는 이게 법원에서는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우명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에 단계는 물론이고 이제 지금 첫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첫 단계밖에 안 되고 아까 예산군에서 1단계 소송에서 졌는데 2단계에서 이겼다고 하는 게 이런 건데요. 1단계가 이제 가령 이제 2단계에서 졌다면 2단계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예산군이 매립장을 불허가해서 이제 소송에서 이긴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경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재량권이 좀 광범위하게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 경향이.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즘 업체들은 웬만하면 다 소송 걸고 웬만하면 다 변호사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큰데 선임하기도 하고 뭐 복수로 선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앞 단계에서 어쨌든 최대한 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막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제가 이제 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기성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나가야 될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많이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할 때는 어쨌든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주민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뭐 찬성이 많다. 그럼 지자체도 당연히 허가를 해주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많긴 하지만 또 뭐 주민들이 좀 뭐랄까 좀 별로 관심이 없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 또 아니 그거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럼 지자체가 다 부담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이제 주민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움직이는 건 주민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얘기 안 하면 뭐 지자체나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들은 법과 절차대로 한다라고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 생각이 참 중요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워낙 많은 뭐 정치권 상황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뭐 희망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동네에서 이웃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고, 가능하면은 환경에도 부담을 좀 덜 주려고 하고, 지킬 건 좀 지키고 자연 환경도 좀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하는 그런 실천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뭐 대단한 지식인이 이야기하는 이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동이라는 지역이 대전, 저도 몰랐는데 정말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되게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그냥 저같이 이렇게 좀 지역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여러 지역의 사례를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는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지역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민들 대리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몰랐을 땐 몰랐는데 기성동 와보고 주민들 뵈니까 이 지역은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지역 한 군데라도 대전에서 잘 보존되고 뭔가 좀 다른 길, 우리나라 많은 지역들이 아까 제가 뭐 경기도 화성 이야기도 드리고 했지만 많은 지역들이 갔던 그런 길이 아니라 좀 다른 길을 가서 하나의 새로운 또 사례나 모델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저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아니 뭐 도농복합 지역은 저는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농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은 공장입니다. 공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마을과 공장이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는 정말 가서 보지 않으시면은, 저도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근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냐면 경기 남부, 경기 남서부 지역하고 충북 북부 쪽 음성이랑 저기 진천 쪽 북부 쪽 가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공장과 마을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 혼재 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은 난개발 지역이죠. 농촌 난개발 지역. 근데 도농복합 지역은 사실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서 도농복합 지역이란 말은 저는 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농공 아까 혼재라고 한 거는 사실은 농촌 난개발, 어떻게 보면 농촌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잘 정비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도시지역도 아닌, 정말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아마 서울에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데, 서울에 구로공단이나 성수동 공단이 있었죠. 성수동 가보면 조그만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성수동. 거기가 지금 다 공장은 다 없어지고 뭐 아주 그냥 잘 해놨어요. 막 이렇게 뭐 핫하다고 하고, 구로도 그렇죠. 구로 디지털 단지 아닙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는 공장 굴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장들이 쉽게 말하면 농촌으로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농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로공단 사이사이에 농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 의미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네. 그 다행스러운 거,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봤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평촌 산업단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좀 낫고요. 이런 데는 이제 다 뭐냐면은 민간 개발 산업단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여기 산업단지 하겠다고 하고 업종도 자기들이 나중에 다 변경을 합니다. 물론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이미 공장이 들어왔는데 입주가 안 된다고 핑계 대면은 지자체가 승인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주로 많고요. 충북 아까 북부 지역하고 경기 남부 지역은, 그러니까 평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평촌 산업단지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된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산업단지에 요즘 많이 문제되는 건 업종 변경입니다. 처음에 들어온다고 한 업종이 중간에 바뀌는데요. 그 바뀐 업종들이 주 유해 업종들, 뭐 폐기물 공장이라든지 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평촌은 어쨌든 공영 개발이고 지금 현재 들어온다는 업종이 나쁜 업종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주민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현재까지는 좀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지역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대전이 이제 대전은 어쨌든 산업단지나 유해 공장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그래도 다른 대도시보다 좀 나은 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관리가 필요한 거고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성동이 농공 혼재 지역은 아니고요. 기성동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뭔가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아까 경기도 화성 그런 데는 뭐 가보시면 그냥 이거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뭐 그런 지역은 아니다. 아직까지 기성동은 그런 곳은 아니고 기성동의 정체성은 이제 좀 잘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홍동면에도 반딧불이가 있나요? 저희 집에 가끔 나타납니다. 저희 집 앞에. 네. 기성동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아요. 그죠? 예, 기성동 딱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은 1년에 연중 행사로 한두 차례 정도 저희 집 부근에 그 저희 텃밭 있는데 나타나는데 기성동은 훨씬 아마 더 자연 환경은 좋을 것 같아요. 뭐 홍동면은 사실 자연 환경적으로는 뭐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 예, 그런 지역이라서 주로 이제 그런 구릉지대, 낮은 언덕 사이에 뭐 논밭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생태적으로 보면 아마 여기 기성동이 훨씬 더 아마 생태적으로는 아마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